안녕하세요. 한국사의 재주문을 강남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테마는 실학의 대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당시에 보수적인 세력이었던 성리학 집단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 계통도 진보적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촌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중앙 정권을 장악한 뒤로는 보수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더 강하게 비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보수 세력에 대한 그러니까 성리학적 긴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보수 세력에 대한 반발로서 양명학과 실학이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리학의 지배체제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게 어떻게 보수화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양명학과 실학이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에서 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향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회를 통해 그 결속을 다지면서 향촌 지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방 사족의 향촌 지배 강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16세기 이후의 일이고요. 이 지방 사족의 향촌 지배 강화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사실상 서원과 향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지방 사족의 여론을 모으고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족의 권위를 강화시켰습니다. 향약은 주민들이 지켜야 할 자치구역이었죠. 지방사족의 주도로 운영되었고요. 풍속 교화와 상촌 질서 유지가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풍속 교화를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방 경찰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걸로 보여요. 물론 이제 관하에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상약이 그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 향촌 지배 질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핵심은 향전의 발생입니다. 향, 향촌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분홍층이 성장하게 되죠. 공양첩이라든지 납속책을 통해서 사실상 이 돈을 주고 관직을 물론 명예직이긴 하지만 관직을 사들인 이 분홍층의 성장이 이 향전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이 분홍층은요 수령과 결탁하여 향회에 참석하고
샹리직에도 진출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했죠. 사족의 지위 유지 노력은 여기에 비해서 분홍층의 이러한 적극적인 샹예와 샹리직에 진출함으로써 영향력을 상촌사회에서 분홍층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때 사족 역시 또 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과 사우를 세우고 동족 마을을 형성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촌락 단위로 동약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과제를 좀 일찍 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부러 한번 좀 앞에다 내보죠. 이 사후라는 게 있고 동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동약은 향약과 어떤 차이가 거의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사후도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향전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향전의 결과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이 19세기 세도 정치 아래에서 수령과 향리들의 농민 수탈이 극심해지는 배경이 이 향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한 대로 정조가 이제 수령의 권한을 강화했던 데서도 그 이유를 찾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 향전의 결과로 이 19세기 세도 정치 아래서 수령과 향리들의 농민 수탈이 극심해진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향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 강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전기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부계와 모계가 함께 중시되었습니다. 부계와 모계, 다시 말하면 친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계가 함께 중시되었던 것이죠. 제사는 자녀에게 고르게 상속되었고요. 또 제사도 자녀들이 돌아가며 지내거나 그 책임을 분담한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건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 우리 고유의 풍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던 것이 17세기 이후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어떻게 보면 중국식의 유교적 가족제도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리학적 생활규범이 정착된 결과죠. 재산 상속과 재산은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장자가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드리는 풍습도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재밌는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이 양자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집안 재산이나 이제 집안의 공동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집안 자손들 중에서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첫 번째 손자를 대체로
양자를 들여서 이제 그 장자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생면부지의 사람을 양자로 들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전부 집안 사람들 중에서 제가 쟤를 장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애를 하나 고르는 거죠. 자, 다음으로 여성의 지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부 일처제죠. 조선시대는. 하지만 첩을 두는 것이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에는 이 부인과 첩은 엄격히 구분이 되고요. 첩의 자식인 서얼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혼인 후 거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조선 전기에는 신랑이 상당 기간 신부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남자들이. 그러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 혼인을 마친 후 신부가 곧장 신랑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시집살이 형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성리학적 규범의 정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금지됐고요.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여성의 지위는 극도로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죠.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게 됩니다. 백성이 쉽게 익혀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죠. 한글에 기초한 각종 서적이 편찬되고요. 서리 채용에 있어서 훈민정음 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한글이 행정실무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고유문자를 갖게 되었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되죠.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전기는요,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 정책이 적극 추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할 충분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 학문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천문학과 역법에 있어서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태조 때 만들어진 천체도로서 이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천체 관측 기구도 이 시기에 많이 새로운 것들이 도입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혼이와 간이입니다. 이러한 혼이와 간이가 를 통한 천체 관측을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히 계산해 냈던 것이죠. 한양이 기준이에요. 그 전에 관측은 각 수도에서 있지만 사실상 이 한양을 기준으로 수도를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히 계산한 것은 조선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칠정산이 또 등장하는데요.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하여 만든 역법서입니다. 달력이라고 달력을 만드는 아,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대목이에요. 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다. 1월 1일이 되면 항상 가는 사신단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사신단. 달력 받으러 가는 사신단이죠. 그 전에는 전부 중국 달력을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계절의 변화와 다르죠. 거기다가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자주식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이냐면 사실상 이 하늘을 관측하고 달력을 만드는 것은 천자의 나라에서나 가능하다고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천체를 관측하고 달력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실상 이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량 기구에 있어서 물시계, 즉 자경루라든지 해시계, 즉 앙부일구라든지 강수량 측정을 위해 만들어진 추구기가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기술을 천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과학기술이 점차 침체되어 가게 되죠. 농법에서 무기제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농서는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모아 농사직설이 간행되게 됩니다. 그 이전의 농서들은 대부분 중국 책의 그 책을 편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은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편찬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나이 드신 어르신 농부들을 일대일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풍토에 맞는 농사법, 각 지역별 어떤 작목을 심어야 되는지, 그 심을 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다. 이러한 비법서를 편찬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농사직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서에 있어서도 향약 집성방이 편찬되게 되는데요.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이 개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풍토네요. 그 전에 의서는 농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들을 의서들을 그냥 짜집기한 어떻게 보면 편찬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약재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향약 집성박은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이 개발 정리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아주 좀,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죠. 의방유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인쇄술에 있어서도 개미자, 갑인자 등의 금속 활자가 대량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 풍토에라는 표현이 눈에 띄죠. 한글도 그렇고요. 역법도 마찬가지고요.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세종시기에 아주 두드러진 결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례서와 지리지 편찬을 살펴보도록 하죠. 성리학이 통치 이념으로 정착되면서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사실상 윤리서와 의례서가 편찬되게 됩니다. 15세기에는 삼강행실도가 편찬되고요. 16세기에는 이륜 행실도, 그리고 성종 시기에는 국조 오레이가 편찬되게 됩니다. 이 지도와 지리지 편찬도 눈에 띄는데요. 이 지도와 지리지를 편찬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집권과 국방 강화에 있었습니다.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는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팔도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북방에 대한 관심이 표출된 결과 나온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팔도도에 보면 압록강 이부까지 상세히 기록한 전국 지도입니다. 지리지는요, 팔도 지리지와 동국 여지 승남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지도와는 다르게 각 지역마다의 역사와 문화와 기타 등등 풍속, 문화, 그리고 습속, 그리고 마을의 변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지역을 연구를 할 때 지역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소중한 문헌 자료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에는 지도로서 조선 방역지도가 있고요. 지리지로는 신증동,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있습니다. 역사 편찬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기 위해 건국처부터 역사서 편찬에 온 몸을 던지다시피 한 것이 조선 왕조입니다. 서술 경향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고려 왕조의 역사를 그럼에도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전에 의해서 고려 국사가 편찬되는데요. 사실상 고려 시대의 역사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정도전이 건국 공신이다 보니까 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상 개국 공신이다 보니까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상 고려 국사를 편찬한 것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도 조선 초에 15세기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고려 왕조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재정리한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국 통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종 때 서거정 등이 편찬하게 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라는 점입니다. 당군을 민족의 시조로 정립하고 있다는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과 고조선은 국호가 조선이죠. 사실은 후에 조선을 조선이라 하다 보니까 그냥 고조선이 돼버렸지만 원래 국호는 조선이었죠. 이 조선 국호가 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 고려 말 조선 초를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16세기가 되면요, 이 서술 경영 자체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 사림이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존화주의적 중국을 숭상하는 그러한 존화주의적 문화의식이 반영된 역사서가 편찬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박상이 지은 동국사략은 대표적인 사림의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국사략을 보면 개국공신, 조선의 개국공신을 비판하고 역성혁명에 반대한 온건파 사대부를 칭송하는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 하나 중요한 역사서가 이이가 쓴 이 기자실기라는 역사서입니다. 이 기자실기를 보면 단군보다 기자를 더 중시 여기게 되죠. 실록 편찬도 중요하죠. 한 왕 때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된 편년체 역사서고요. 세계적인 기록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편찬 기간은 태조에서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편전체로 편찬됐습니다. 중국의 명사, 청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사실상 왕조 자체가 250년 정도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472년간 한 왕조의 역사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편년체로 편찬한 책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본 편찬 자료는 사초가 있고요. 춘추관, 시정기, 승정원 일기, 의정부 등록. 여기서 등록은 회의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무슨 일을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 회의록이 또 중요한 그 편찬 자료가 되고요. 이 비변사 등록, 그 비변사에서 무슨 일을 논의했는지, 그리고 국왕의 일기인 일송록 등이 기본 편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조정해서 있었던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보관 장소를 보시면 조선 전기에는 4대 사고가 있고요. 조선 후기로 가면 5대 사고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럼 왜 4대 사고에서 5대 사고로 변했고, 여기는 도심지에 있네요. 충주, 성주, 전주면 조선시대에서 상당히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주는 좀 예외적이긴 하네요. 충청도 할 때 그 충주, 전라도 할 때 그 전주, 상당히 큰 대도시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의 5대 사고를 한번 보세요. 물론 출주가는 한양에 있는 거긴 하지만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묘양산 다 산으로 갔네요. 평지에서 다 산으로 갔어요.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이거를 과제로 내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상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4대 사고 중에 남은 거라고는 전주 사고범밖에 남지 않았죠. 나머지는 전부 불태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한 수군과 의병들의 활동으로 전라도가 지켜짐으로써 전주 사고만 남게 됩니다.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거 평택에 놔두면 이거 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외적이 쳐들어오는 경우엔 대책이 없구나. 그래서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묘향산 같은 깊은 산골에서 이 오대 사고를 지어 보관하게 되죠. 자, 이 조선왕조실록이 얼마나 객관적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잠시 가죠. 이 철종까지를 우리가 보통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도 여러 왕이 있었죠. 고종도 있었고 순조도 있었고 뭐 흥선대원군도 있고 뭐 왕은 아니지만 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상 일제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일단 철종까지로 끊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세종이에요. 왕이 말하기를 이제 춘추관에서 태종실록을 편찬하였으니, 태종실록이라 하면 아버지죠.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사실상 여러 사람을 죽이고 뭐 왕자의 난부터 시작해서 뭐 정몽주부터 해서 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하튼 이제 춘추관에서 태종실록을 편찬하였으니 내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였다. 우의정 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를 보시면 후세의 임금들이 반드시 이를 본받아 고칠 것이며 사관도 국왕이 이를 볼 것을 의심하여 반드시 사실을 다 기록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후세에 진실을 전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그럴 것이다 하였다. 사실 세종은 궁금했겠죠. 아버지를 도대체 어떻게 묘사를 해놨는지 참으로 궁금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그 아버지가 어떻게 비춰질지. 그렇지만 끝내 세종도
이 태종실록은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죠. 그게 역사의 무서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조선시대의 종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는요, 사실상 불교가 유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억불 정책이 시행된 건 맞아요.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회수했죠. 고려 말에 번성했던 사원의 토지와 노비, 그리고 사실상 불교가 번성해지면서 많은 노비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공민왕의 이 전민 변종도감이 나타났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요? 여하튼 그런 게 있어요. 전민 병정도감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유, 전민 변정도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첩제를 실시합니다. 승려 증명제라고 할 수 있죠. 승려를 빙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구걸 행각을 하면서도 마치 승려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첩제를 실시해서 승려 증명서를 발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종파를 선종과 교종으로 통합시킵니다. 국가에서 아니 너 무슨 파예요? 아니 넌 그냥 선종. 전 무슨 파인데요? 넌 교종. 국가에서 이 불교의 종파를 통합시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궁중과 민간에서는 여전히 불교가 신봉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궁중과 민간에서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건립이 되고요. 이 강경도감이 특히 중요해요. 이 강경도감에서 조선시대에도 불경을 꾸준히 간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와 민간 신앙도 이 시기에 또 중요하죠. 이 도교 행사에서는 소격서를 설치하고 만이산 참성단에서 초제를 거행하게 됩니다. 풍수지리설은 한양천도에 반영이 되었고요. 특히 양반 사대부의 묘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15세기 성리학의 두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관학파와 사학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관학파는 국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학파는 사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관학파는요, 역성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전 권군 등의 급진 개혁파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학문적 경향을 보면요,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학문 사상을 포용하여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약에 쓰기 위해서는 뭐 성리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라도 아니 뭐 병만 고치면 약이지 뭐. 그러면서 여러 학문 사상을 포용해서 필요한 것, 이 사회 문제는 이거,
저 사회 문제에는 저거,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을 쏙쏙 이용하는, 다시 말하면 여러 학문 사상을 포용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진 것이 관학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주례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과학기술 등 실용적 학문을 중시했죠. 앞서 얘기했던 정치적 성향을 보면 중앙집권과 부국경병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파는 세왕조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제 등의 온건개혁파 중심으로 온건개혁파들이 사학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문적 경향을 보면 성리학의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 모순을 극복하려 했죠. 여기선 중요한 것이 성리학의 이념과 체제만으로 모든 사회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불교와 도교 등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따라서 배척하게 되죠. 과학기술 등 실용적 학문 역시 천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보면 도덕과 의리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가 강조되고요. 또한 상촌 자치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론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의 이름은요, 인간의 심성을 성찰하는 이기론을 중심으로 한 사림이 성장하게 됩니다. 주기론과 주리론이 있는데요. 이 뭐 쉽게 얘기하면 정신과 육체가 있다고 한다면 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신의 영역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육체, 경험을 중시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주기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육신과 정신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먼저냐 아니면 정신적 쾌감이 먼저냐 라고 얘기했을 때 주기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 그것이 성형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야, 인간의 고매한 정신이 더 중요한 거야. 그것은 주리론, 즉 이원적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황과 이가 있는데요. 이황은 인간 심성의 근원으로 이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과 육체 중에 정신을 더 강조한 것이 이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자서 저료와 성화 수도 등을 저술하여 주자의 학설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체계화한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성일, 유송령 등에게 이어져서 사실상 영랑학파를 형성하게 되죠. 이 영랑학파, 이황의 이 주리로는 사실상 외란 후 일본 성리학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는요, 이와 기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 여겼습니다. 이와 기는 먹고 사는 문제와 정신의 문제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길을 중시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동호문답, 성학집요 등을 저술했습니다.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죠. 이 이의 제자들은 조헌과 김장생 등으로 이어져 기호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학이 또 발달을 하는데요. 양난 이후에 흐트러진 사회 기강, 질서를 재정비하려는 목적에서 예학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김장생에 의해 학문적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죠. 상장 제례의 의식을 바로잡고 성리학적 가족 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학은 지나치게 형식만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분단 간 정쟁에 구실만 되는 패단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성리학이 절대화되게 되죠.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은 양난 이후에 흔들리던 양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성리학적 질서를 절대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핵심어예요. 주요 내용을 보면 성리학을 뒷대성한 주자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주자의 학설만을 절대적 진리로 수용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유교 경전의 재해석을 시도한 윤유와 박세당 등을 사문난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성리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념이 어떤 이념이나 사상은 사실상 절대화되는 순간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는 없죠. 윤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하여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인가. 주자는 다시 태어나도 내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 맹자가 다시 태어나면 내 학설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이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절연함이 느껴지는 글귀입니다. 박세당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경전에 실린 말은 그 근본이 비록 하나이지만 그 가닥은 천갈래 만갈래니 이것은 이른바 한 가지 이치인데도 100가지 생각이 나오고 귀결은 같으면서도 길이 다르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학문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이 만약에 받아들여졌다면 조선의 성리학은 보다 더 발달된 형태를 띄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프죠. 자,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던 보수 세력, 다시 말하면 기존의 성리학 살인 집단에 대항해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 바로 양명학과 실학입니다. 이 양명학과 실학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은 사실상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었죠. 양명학은 성리학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지행 합의를 강조하면서 그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면 뭐하냐는 거죠. 알면 뭐하냐. 아는 만큼 행동으로 옮겨야지. 뭐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행 합의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18세기 초에 정제두가 본격적으로 양명학을 연구하면서 강화학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강화도는 이 강화파가 상당히 강했어요. 이 병인장육 기록을 보면 불란서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강화도에 가서 이제 불란서군이 이 노략질을 하는데요. 뭐 사실은 노략질을 하는 이유는 뭐 금은부화를 바라고 노략질을 하죠. 그걸 훔쳐가려고. 그런데 초가집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곤 집들에서 나오는 거라곤 서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책들. 이건 뭐 쓰러지져가는 초가집에서도 책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강화도에 당시에 불란서의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죠. 거의 7, 80%가 뭐 당시 초등학교가 보급됐던 그런 국민교육법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실상 문맹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뭐 조선에 가서 강화도에 가 보니까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도 서책이 나오는 걸 보고 아주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하는 그런 모습을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그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이 강화파가 연상이 되더군요. 그랬고요. 원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약간 옆으로 샜네요. 여하튼 실학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실학은요 17, 18세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학문 경향이자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개혁론이라는 것이죠. 실학자들은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사회 체제 전반에 걸친 대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실학은 처음에 이수관과 한백겸 등이 제기했고요. 크게 보아서 농업 중심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 개혁론, 마지막으로 국학 연구 등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실학이 나타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배경은 사실상 청해 고증학과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하면서 발전하게 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농학파 그리고 그 흔히들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의 핵심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중농학파, 즉 경세치용학파들은
농민 생활 안정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라는 게 이들의 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민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라는 들어보셨나요? 보통 그 사물놀이 농악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토지 소유의 불균형으로 이 농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토지제도 개혁을 적극 주장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소유의 불균형으로 농민 생활이 피폐해졌으니까 토지를 어떻게 균등화시킬 것이냐를 이들은 핵심 이 정책 과제로 생각했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토지제도의 개혁을 바탕으로 수치제도와 군사행정조직 등 국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농업화다, 경세치용업화다 라고 뭉뚱그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농업화들을 보면요, 먼저 유형원이 있습니다. 이 반개수록을 지었죠. 여기서 유형원은 균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신분제 자체는 인정을 하네요. 그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할 것을 주장했어요. 여기서 핵심어는 자영농이에요. 뭐 이건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자영농입니다. 자영농들이 결국은 군대도 가는 것이고, 자영농들이 세금도 내는 것이고, 자영농들이 또 특산물도 바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부를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영농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고 보았던 것이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정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기에는 자영농 육성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었다면 요새는 중소상공인, 기업, 그리고 상인 집단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이 개혁에 사실상 그 육성해야 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육성된 자영농을 중심으로 군사와 교육제도의 재정비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아울러서 유영호는 노비세습제 혁파를 주장하게 되죠. 다음으로 이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대표 저술로는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남겼고요. 이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한전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전론 좀 이상하죠? 한정이 정해진 땅이다.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풀어보죠. 이 매매를 금지한 영업전을 설정함으로써 이거는 매매할 수 없는 땅이네요. 이 영업전이라는 것은 이 매매가 금지된 땅이에요. 설정함으로써 최소한의 농민 생활을 보장하고 그러면 이 땅은 팔 수 없으니까 뭐 최소 생활비는 나오겠구나. 농사를 지으면. 그쵸? 그 밖에 토지의 매매는 허용한 토지 소유의 점진적 균등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땅이 과도한 사람, 본인이 땅을 그 농사 짓는 지을 수 있는 땅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팔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 소유의 점진적 균등화를 주장하게 되죠. 급격한 사회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균등화를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익도 사실상 노비 제도를 비판하면서 노비 매매 금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약용, 중농합파, 경세치용합파 중에 대표학자인 이 정약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여유당 전서가 특히 유명하죠. 이 정약용은 여전론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충격적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소유요? 공동으로 경작하여 공동으로요? 노동량에 따라 그 수확량을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를 제안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협동농장 같은 그런 인상을 받긴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농동량에 따라 그 수확량을 분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노동량이 꼭 일한 근력을 쓴 그것의 합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정약용이 얘기했던 이 노동량에는 정신적 노동,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노동량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고요. 이 노동량에 따라 그 수확량을, 그것은 근력을 쓰든 정신력을 쓰든 상관없이 노동력에 따른 일한 만큼 돌려받는 그러한 공동 농장 제도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공상적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약용은 이 현실적 대안으로서 정전제를 제시하게 되죠. 이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서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권력은 본래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당시로서는 사실상 아주 놀라운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여전론, 공동농장제도, 그리고 권력은 본래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아주 가슴에 쏙쏙 와닿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자,
중상학파, 이용후생학파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이들을 또 북학파라고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중상학파, 북학파, 이용후생학파는 사실상 같은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상학파, 그리고 이용후생학파, 그리고 북학파는요, 이 핵심 주장을 살펴보면 이 적극적인 상공업 진흥과 기술 혁신 통해 부국 안민을 이루자고 주장합니다. 상공업을 통해, 기술 혁신을 통해 부국 안민을 이루자는 것이죠. 아울러서 청과 교류하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또 무역을 통해 국부를 늘려야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흔히들 정부에서 상공업진흥과 기술혁신을 통해서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무역 입국 뭐 이런 용어들과 흡사한 용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주장이 조선 후기에 나왔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표학자로서 유수원은요, 우서에서 상공업 진흥과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그리고 전문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우서를 보면 상공업 진흥도 중요시 여기지만 직업적 평등과 특히 직업에 있어서의 전문화를 더더욱이나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현대사회에서도 전문화라는 요소는 상당히 중요하죠. 요새는 더더욱이나 뭐 자격증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전문화가 이제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홍대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과 문벌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죠. 문벌제도의 폐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직업적 평등과 유사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간의 평등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지원은 대표조서로서 열하일기가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한문 소설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열하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열하일기를 보면 수레와 선박의 이용, 그리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신단의 일원으로서 중국을 가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놀랐던 것은 수레와 선박의 이용이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벽돌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박지원은 벽돌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양반전, 호질 등의 한문소설에서 놀고 먹는 양반을 호되게 비판하는 장면도 있죠. 이 박제가라는 또 중상학파, 이용 후생학파, 북학파의 대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북학의를 선보였죠.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확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역설했다는 점이에요. 소비를 촉진하면 결국은 생산이 소비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산이 많이 이루어져도 소비가 진작되고요. 이러한 요소를 처음 주장한 분이 이 박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박제가는요, 이 무역선을 파견하여 청에서 행해지는 세계 무역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 북학파의 이러한 주장은 19세기 후반 개화사상으로 계속 발전되게 됩니다. 이 실학에서 이 국학 연구도 크게 확대되는데요. 특히 실학이 발달하면서 실학자들은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고요. 국사와 국토지리 및 국어 등 국학을 적극 연구하게 됩니다. 먼저 역사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 중심의 역사학에서 탈피하려고 합니다. 앞서 사림 세력은 조나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자 중심서를 얘기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 실학자들은 사실상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게 되죠. 바로 민족사에 관한 주체적 인식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러한 사림적인 성리학적인 사관에서 벗어나서 실증적 객관적 역사 서술을 시도한다는 점이 이 실학 국학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복은 동사 강목에서 중국 중심의 사관을 비판하고 민족사의 독자적 정통성을 내세우기도 하죠. 이종희는요, 동사를 저술하는데 이 동사에 보면 고구려 역사 연구가 특히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득공은요, 발해고를 편찬하게 됩니다. 발해사 연구를 심화시켰다는 특징을 이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긍이는요, 연려 실기술을 저술해서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하게 되죠. 한치유는요, 해동 역사를 저술해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서술했다는 어떻게 보면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통사로 실증적으로 정리했다는 아주 눈부신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지리서와 지도를 통해서도 사실상 국학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중하는 택리지에서 각 지방의 자연 환경과 인물, 풍속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상기는요, 동국 지도에서 이 백리척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편찬하는데요. 이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 등을 자세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목판에 새겨서 대량으로 제작하려 한 점이 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특징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지도를 돈 주고 팔기 위해서 목판에 새겨서 대량으로 제작해 가지고 싼 값에 유통시키려고 했다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국어학도 발달하게 됩니다. 이 국어학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문화적 자아의식이 발달한다는 것이고 한글의 우수성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일제시대에 한글 연구가 급성장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적 자의식 때문이죠.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정신적으로 중국의 식민지와 다름이 없는 사림의 존화주의적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국어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토양을 마련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준은 훈민정음 운해를 편찬하게 되는데요. 우리말 의문에 대한 첫 번째, 물론 훈민정음에서 의문에 대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학문적으로 처음 시도한 학자가 신경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학과 과학기술의 발달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청에서 사용하던 서양 역법인 시연역이 도입되게 됩니다. 서양 역법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면 달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 달력인 시연역이 도입이 되고요. 세계 지도인 만여 만국전도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성문, 홍대영 등은 이 지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지전설을 주장함으로써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게 되죠. 정약용은 서양의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쓴 거중기 제작법을 보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완화성 축조에 이용해보는 그러한 실험도 단행하게 되고요. 한강에 설치하는 배다리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다리라고 하면 좀 와닿지가 않을 텐데 배를 연결해서 한강을 한강대교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널판지를 해서 똑같은 규모의 배에다가 널판지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농서로는 농가집성과 산림경제 등이 저술되게 됩니다. 자, 이제 실학까지 일단 마쳤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수업을 나가고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는데 완전히 안착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네요. 뭐 요번 학기에는 뭐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여하튼 건강하시고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세상이 참 이런 경우도 있네요.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네요. 정말 어, 그런 거 좀 그러네요. 여하튼 어, 수고 많으셨고요. 뭐 다음 강의도 또 온라인 강의로 온라인 강의가 맞나? 여하튼 온라인 강의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